미국과 중국의 풍선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선과 관련해서 최근 나온 썰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지어낸 것은 아니고요. 베이징 외교가에서 들리는 얘기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시 주석이 풍선을 보낸 걸 알고 있었는지 또는 지시를 한 건지에 대해서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시 주석이 알았을 거다. 이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를 틀어지게 한 일을 일개 군부대가 독자적으로 했을 리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고요. 특이한 건 가입 주체가 실질은 국가인데 형식적으로는 경제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모두 가입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웬만하면 각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갈 것인지,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썰입니다. 시 주석은 에이펙에서 21개 국가 중 원오브댐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개최지인 샌프란시스코는 반중 정서도 센 지역입니다. 인권 집회라도 열리면 체면을 구기게 되죠. 그렇다고 안 가자니 딱히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 제안한 게 에이펙 끝나면 워싱턴에 가겠다. 그러니 국빈으로 대우해달라 이거라고 합니다. 국빈 대우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레드카펫도 깔아주고 백악관 맞은편 블레어 하우스에서 자고 의회 연설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결국 취소했지만 중국을 방문하려 하는 의제 중 하나도 이 국빈 방문권을 마무리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블링컨 방중 전에 실무협의 단계에서 국빈 방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오는 건 말리지 않겠는데 국빈 방문은 해줄 수 없다고 한 거죠. 이 왼쪽은 오바마 때 국빈 방문 사진들이고요. 오른쪽 위에는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블링컨도 그럴 바엔 오지 마라. 에이펙도 안 간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좀 해봐라 지시를 했고 그래서 풍선을 날렸다는 게 이번 썰입니다. 일부 미국 정치 전문 매체에서 이번에 블링컨이 중국에 가서 시 주석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할 거였다는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썰이 약간의 근거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풍선 격추의 득실을 따져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이 손해를 본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영국에 외국의 비행체가 들어왔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공화당이 바이든 무능하다 공격하면서 여야 정쟁도 벌어졌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못 크게 하려고 하고 중국은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구도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하고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풍선 사태로 더 악화되고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잃을 게 많지 않은 거죠. 반도체는 미국이 어차피 안 풀어줄 거고요. 미국은 중국에게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마약 통제가 대표적이죠. 중국 때문에 온난화가 빨라지면 북극 얼음이 더 빨리 녹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국 군함이 북극해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또 미국이 최대 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통제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에선 중국이 일부러 펜타닐을 미국에 팔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일각에선 중국이 아편전쟁 복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할 정도니까요. 시 주석은 작년 9월 대외 외교를 재개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카자흐스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7월에는 첫 대면 외교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대했고요.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담에도 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인도의 공통점은 시 주석의 대표 사업인 1대1로를 처음 발표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2013년 카자흐스탄에서 육상 실크로드, 인도네시아에서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두 국가를 우선 찾은 건 1대1로에 다시 힘을 주겠다는 얘기겠죠. 중국은 올해 하반기에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다시 열어서 성과를 전 세계에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포럼은 2017년에 1차, 2019년에 2차가 열렸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건너뛰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우방국 정상들을 불러 모아서 제3세계의 맹주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요즘 1대1로 투자를 보면 그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상하이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는 매년 1대1로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작년 투자액은 총 678억 달러, 약 86조 원이었는데 2021년보다 1.3% 줄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정점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2013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누적 투자가 9,620억 달러, 연평균 962억 달러니까 최근 투자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죠. 그동안 공을 들여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비중도 확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하도 서방 국가들이 고리대금이니 부채 함정이니 지적을 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서아시아의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돈 넣어도 못 받을 것 같다 싶어서 투자를 줄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 대신 동남아시아와 중동 비중을 늘렸는데요. 동남아시아는 이미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 지역으로 부상했고요. 또 중동은 미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중국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금을 받은 국가들 상당수가 국가부도의 위기에 올렸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할 겁니다. 고리대금업이라는 것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줘야 돌아가는 건데 디폴트 선언해버리고 안 갚으면 채권자도 곤란해지죠. 미국 윌리엄 앤 메리 컬리지의 원조 데이터 연구단은 중국이 지난해 공유한 해외 차관의 60%가 현재 재정난을 겪는 국가에 제공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 5%에 불과한데 말이죠. 1대1로가 고리대금업이라고 지적받는 대표 사례는 올해 1대1로 투자가 제로였던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반 토타항을 건설했습니다. 왼쪽 위 사진이고요. 하지만 운영 실적은 차관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결국 2017년 항구의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팔고 항만 운영권도 중국에 넘겼습니다. 파키스탄도 해외 채무 중 3분의 1이 중국인데요. 중국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로, 철도, 송유관 이런 걸 지어주고 과다르항의 이용권을 취득했는데 과다르 주민들은 중국이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를 포기하거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시 주석의 대표 사업이니까요. 중국은 우방국을 늘리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스스로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대1로가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문제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수산물과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요. 세계 매장량의 10%가 넘는 300억 톤의 석유, 16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데 각각 세계 매장량 10%에 달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중국은 1947년 남중국의 남해구단선이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군도인 파라셀, 스프래틀리, 맥스필드, 프라타스에다가 각각 시사, 난사, 중사, 동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또 군도 주변 암초들에는 인공섬을 구축했습니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짧은 선입니다. 그래서 단선이고요. 이걸 쭉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선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EEZ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0대부터 200해리, 약 370km까지고요. 필리핀이 촉대를 메고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었고요. 재판소는 2016년 중국이 세운 인공섬이 암초일 뿐 영해의 근거가 되는 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마이웨이죠. CCTV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프래틀리 굴로 중국식 난사에 있는 암초 3곳에 주둔 병사를 위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퍼마켓에는 서점, 커피 전문점, 세탁방, 노래방 시설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7개 이상의 인공섬을 지었고 군사시설과 전투기 활주로를 지으면서 해당 인공섬들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니 주변국들과 갈등도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 필리핀 EEZ의 암초에서 음식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서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주 필리핀 중국 대사를 불러다 항의했고요. 또 필리핀 외교부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 가서 해상 갈등을 풀기로 합의해놓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스럽게 자기네 해역에서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했고요. 미국이 이런 남중국해를 놓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은 남중국해 상당 부분이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라면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가장 동쪽 프라타스 군도 중국식 동사와 바로 옆 동중국해는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빠르면 2025년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요즘 다시 나오는데요. 그 주무대가 남중국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남중국해는 중동산 원유를 싣고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들이 통과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미중 전쟁은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중 갈등 속에서 독자 세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대외 전략 현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